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 리뷰의 토토 개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노트북 브랜드를 정리해주마 시리즈의 두 번째 에피소드 게이밍 노트북 주력 브랜드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엔 킥오프로 이제 노트북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소비자 노트북 아니면 비즈니스 노트북, 울트라북, 게이밍 노트북, 크리에이터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봤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주력으로 만드는 4개의 제조사를 분류해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주력 브랜드를 보면 다 대만 업체예요. 우리가 대만을 일부러 좋아해서 이렇게 든 게 아니고 그냥 대만 업체들이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제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을 주력으로 만드는 브랜드, 요 제조사도 모두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기는 해요. 근데 위에 이렇게 언급해드린 에이수스, 에이서, MSI, 기가바이트 요 제조사들은 그런 장비들을 좀 많이 생산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좀 게이밍 쪽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대만 애들 게임도 잘 못하는데 왜... 네, 그럼 첫 번째로 에이수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했어서 이 로고가 되게 익숙해요. 왜냐면 컴퓨터를 조립해서 메인보드를 설치할 때마다 바이오스에서 요 화면이 뜨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는 에이수스가 상당히 명품 브랜드로 지금 인지가 돼 있기는 해요. 실제로 품질이 제법 좋은 경우가 많긴 한데 가격이 살짝 더 비싸기는 합니다. 조사를 해보다가 에이수스의 브랜드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라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개사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을 나는 이 페가수스에서 나온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 뭐 그쪽에 여러 가지 신화적인 생물들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그래서 페가수스에서 이제 사명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아수스만 처음에 따와서 이렇게 부르다가 언제부턴간 이제 회사명을 이제 미국에서는 에이수스라 부르고 동양에서는 아수스라 부르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저희를 에이수스라 불러달라 이렇게 정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홈페이지를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되게 자기네들의 히스토리에 뭐라 그러지? 자부심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찍어놨던 사진들하고 뭐 그때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 유명하신 조니시 아저씨가 이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뭐 일단 저 왼쪽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니시 CEO는 에이수스에서 되게 이제 인기 있는 이제 발표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예, 그래서 뭐 컴퓨텍스라든지 이런 이제 신제품 발표에 조니 씨가 얼굴 드러내면은 호응도가 되게 좋은 이제 그런 인기 있는 CEO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이수스가 애초에 국민적인 IT 기업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에이수스에서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라는 게이밍 노트북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눈알 모양이 너무 날카롭고 뭐야 구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멘트라 생각하시고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다른 로고랑 비교했을 때 되게 깔쌈하다. 이제는 제가 재평가를 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하면은 뭐죠? 해석하면 뭐 게이머의 공화국, 게임덕의 나라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ROG라는 게 게이밍 노트북만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에이수스에서 모든 게이밍 장비를 ROG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게이밍 노트북이 좀 유명하다 뿐이고 좀 취향에 따라서 안 이뻐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나름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꽤나 이제 프리미엄한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 로고로 각인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트북 말고 뭘 생산하나요? 뭐 마우스, 키보드, 여러 이제 모니터도 만들고 게이밍 장비들을 많이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이제 울트라북 중에서도 이제 저가형 기기예요. 아예 모델명이 없는 녀석이거든요. 뭐 X502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반적으로 가성비 위주이다 보니까 뭐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배터리 스펙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는 해요. 되게 볼 건 없어요. 디자인 자체는 상판에 에이수스라고 글씨가 각인돼 있는 거 빼고는. 네, 그냥 돌아가는 노트북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보시는 모델이고요. 네. 네,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저가형 노트북보다는 조금 그래도 고급형으로 간 거긴 한데 한 중급기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보북 중에서도 이제 조금 약간 저렴한 그런 모델들도 있긴 한데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게 비보북 S 모델이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제법 중급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색상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나온 비보북 S 모델만 그런 거고 항상 비보북 컬러 스킴이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냥 이번 모델 컨셉이 이렇다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이것도 상큼하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 얘네 홍보 영상을 보면 컬러풀하고 예쁘긴 해요. 그렇죠. 눈길을 확 끌고 솔직히 노트북 시장에서 저런 디자인을 가진 애들이 많이 없기는 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비보북 시리즈가 뭐 저가형 모델들보다는 뭐 무게라든지 뭐 마감, 디자인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쓴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젠북은 이제 나름 고급형 이제 에이수스의 울트라북 중에서는 상위급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젠북 듀오 모델이거든요. 이게 그 듀얼 스크린이 있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 모든 젠북 시리즈에 이렇게 듀오 스크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는 해요. 듀얼 스크린이 들어간 모델들은 이제 뒤에 듀오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의 노트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저는 이 듀얼 스크린이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다른 타사 브랜드는 이런 제품이 있나요? 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에이수스의 독자적인 뭐 나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3, 4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에이수스가 울트라북 시장에서 많이 고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독특한 기능을 넣으면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조사들이 안 만드는 이런 독특한 기능들이 좀 많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막 쓸모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몰컴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게임을 띄워놓으니까 진짜 꿀잼이더라고요. 이게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써요. 근데 좀 시큰둥한 사람은 요거 왜 있냐, 괜히 비싸기만 하다 이런 평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젠북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에이수스의 울트라북 계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노트북, 이게 최근에 나온 건가요?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 시장이라는 게 윈도우가 달려있는 노트북 시장에서는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가 길어봐야 3, 4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 제품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젠북 시리즈도 젠북 프로 라인업으로 이제 요건 좀 고사양으로 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다라는 평이 많아서 나온 게 크리에이터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가성비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다 보니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전후로 하는 가격대로 형성돼 있는데 울트라북이라 생각하면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보통 180, 200만 원 이상이니까 사실 저렴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협한 점이 좀 많기는 하죠,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듀오 모델이 있긴 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듀얼 스크린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일반형 그냥 젠북 프로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일반형 젠북 프로를 잘 출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노트북 라인업을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프로아트 시리즈라는 거를 좀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앞으로 뭐 젠북 프로 대신 프로아트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거 보긴 봤어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조사하면서 네. 크리에이터 X를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홈페이지 안에서 따로 카테고리로 돼 있어서 프로아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되게 멋지게 돼 있어요. 제품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비싸겠죠? 예, 아무래도 젠북 프로는 그냥 젠북 똑같은 디자인에다가 조금 더 크기를 늘리고 좀 더 좋은 하드웨어를 박은 거다 보니까 사실은 큰 개성이 없긴 했었거든요. 독자적인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어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라인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요, 개 사장님? 비싸가지고 그게 네, 에이수스에서 뭐 협찬을 해준다면 모를까? 협찬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게이밍 노트북인데 잠깐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게이밍 노트북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눈깔이 달린 그렇죠. ROG의 네. 라인인데 보시면 저는 되게 이거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그 노트북의 네이밍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ROG 같은 느낌? 예. 정말 얘네들이 각을 잡고 브랜딩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보시면 이제 터프 지금 개사장이 쓰고 있는데 왜 터프야? 물어봤더니 터프에서 터프 안 오 이런 느낌. 예, 뭐 그런 느낌이긴 해요.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뭐 이제 터프는 되게 뭐 밀스펙 같은 거, 내구성 같은 거 인증도 받아서 튼튼하다 이런 걸 조금 내세우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게 에이수스가 게이밍 노트북을 좀 주력을 하는 편이긴 하고 그 중에서 ROG 라인업이 있다고 했었죠. ROG 라인업은 요 밑에 있는 그 요런 계열들이라 보시면 되고. 원래는 터프 시리즈가 없긴 했었어요. 이것도 한 2, 3년 전에 새로 나온 이제 시리즈인데 요건 이제 ROG 라인업으로는 조금 그 진입하기 애매한 완전 저가형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 진입을 한 모델이라 보면 되거든요. 너무 저가형에다 이제 ROG 라인업을 쓰게 되면은 뭔가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새로 하나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ROG에 터프도 속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터프를 따로 그냥 분류를 해서 ROG는 저가형 안 만들어 약간 이런 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눈깔이 안 붙어 있군요. 눈깔이 네. 아니고 무슨 새 같은. 저것도 이제 새로 나온 로고긴 한데 터프가 정확한 로고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번에 올해 새로 만든 건데 앞으로 쭉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눈깔 달린 애들이 좀 예쁘더라고요. 이 스트릭스도 되게 예쁘죠, 생각보다. 사실 ROG 라인업도 되게 다양하긴 해요. 이렇게 스트릭스하고 제피러스 이렇게만 구분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분류는 안 했고요.
뭐 스트릭스 계열 중에서도 이제 뭐 조금 더 비싼 거 뭐 스나이퍼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저렴한 스카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긴 하거든요. 스트릭스가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금 무겁고 투박한 게이밍 노트북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피러스를 볼까요? 네, 제피러스는 이제 스트릭스 라인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제피러스가 이제 서풍,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게이밍 노트북들을 가볍게 만들어서 2kg 이하로 만들거나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이제 휴대성을 좀 강조하거나 이런 게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최근 나온 G14라는 제품이죠. 이 제품의 그렇죠. 특징이 LED죠. 애니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저게 나가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나름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여기다가 뭐 양캣이라든지 뭐 이런 움짤 같은 거 해놓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많이 비싸? 나 하나 사주면 안 돼? 이거 조금 비싸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4인치 모델이라서 휴대성은 좋은데 이제 대화면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하지 않긴 하죠. 이 제품은 15인치 이상은 없나요? 15인치가 있기는 한데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디자인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더십인데 요거는 첫 번째 자료에서 보여드리긴 했었어요. 잠깐. 예, 그렇죠. 이제 자동차 컨셉카처럼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기술이 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만든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도 게이밍용으로 나온 스펙인데 이제 태블릿 형태로 나왔다. 뭐 이런 게 좀 특이해가지고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서를 한번 볼까요? 에이서는 이것도 대만 회사죠. 예, 그렇죠. 대만 회사죠. 근데 에이서도 마찬가지로 메인보드를 만들던 회사. 예, 메인보드 만들던 회사가 맞긴 하고 사람들이 에이수스보다 더 작은 회사로 좀 인지가 돼 있긴 한데 사실 역사만 놓고 보면 에이서가 에이수스보다 더 깁니다. 에이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에이수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 에이수스가 당연히 더 큰 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인식이 그렇기는 하죠, 아무래도. 사실 에이서는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개 사장님. 예,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전후에 그 전에도 이제 에이서가 국내에서 이것저것 이제 전자장비를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IMF 터지고 이제 닷컴 버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경영이 안 좋아지니까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고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밤사이에 그냥 AS 센터고 뭐고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이서 제품 구매한 사람들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약간 에이서 노트북 하면은 그때의 빤스런을 기억하면서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제 유튜브 댓글에도 에이서 그거 빤스런 아니면 먹튀한 회사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긴 하는데 뭐 지금은 한동안 AS 센터 잘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제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사를 청산하는 게 항상 중요하니까 한번 해명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브랜드를 조사를 하다가 이 뜻이 뭐냐. 근데 우리 뇌피셜로 에이스들이 모인 거다. 에이서다. 예, 뭐 프로게이머처럼 그냥 에이스얼 뭐 이렇게 뭐 조합을 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아까 ROG처럼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프레데터라는 브랜드네요. 그렇죠. 에이서 게이밍 노트북이라 안 나오고 프레데터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예 여기도 디스플레이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이밍 전문 장비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별도의 독자적인 브랜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고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약간 투구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외계인이 이렇게 서 있는 느낌. 아마도 이게 그 영화 프레데터에서 나온 프레데터가 쓰는 마스크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프레데터 그 노트북 시리즈 그 홍보를 할 때 프레데터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라이센스 주고 한 거겠죠? 아마 그러겠죠. 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울트라북 쪽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크게 스위프트, 스핀, 아스파이어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스위프트 시리즈를 보자면은 가벼운 거를 조금 추구하는 그런 경량형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스위프트 3 모델도 르누아르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뭐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좀 얻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그냥 스위프트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 3, 스위프트 5, 스위프트 7 이렇게 3, 5, 7 체계가 있거든요. 뭐 굳이 따지자면 뭐 SM3, SM5, SM7 뭐 이렇게 자동차처럼 그 각 모델 내에서도 이제 티어 구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이서의 노트북 계열이 다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죠. 스위프트도 357이고 스핀은 모르겠는데 아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13579 이렇게 나가고 9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헬리오스도 300, 700 그렇게 가더라고요. 300, 500, 700 가죠. 이런 식으로 약 넘버링으로 티어를 구분하는 솔직히 좀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프트 3면은
에이서의 그 경량형 중에서도 저가형이다. 스위프트 5는 중급형이다. 스위프트 7은 경량형 중에서 고급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 스핀 제품은 말 그대로 돌려서 쓴다 해서 스핀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360도 디스플레이가 회전이 되는 투이너 노트북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스파이어 스핀 시리즈도 있고 옛날에는 이건 좀 번외이긴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 니트로 쪽에서도 스핀을 만들었어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360도가 돌아가는 굳이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기능이 달려 있었던. 뭘 하려고 그렇게 뒤집으라고 했지? 네, 근데 지금은 게이밍 노트북 스핀은 안 만드는 것 같고 울트라북 중에서 스핀 파생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아스파이어인데요. 아스파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개사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리뷰를 해보니 느낀 점이 그렇죠.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하자도 없어. 딱 중간에 있는 제품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아스파이어도 옛날에 되게 파생형이 많긴 했어요. 뭐 E 시리즈도 있었고 A 시리즈도 있었는데 E는 조금 더 저급한 느낌이 나고 A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근데 E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아마도 아스파이어 3, 아스파이어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좀 모델명 부여하는 체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냥 계속 숫자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편하지 그렇죠. 않아요? 357이 저도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게이밍 노트북의 니트로는 아까 터프처럼 저가형이라서 자기네들 그 게이밍 브랜드에 넣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냥 게이밍 노트북이다라고 나와 있는 제품인데 못생겼어. 네, 그 아까도 터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원가 절감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뭐 재질이라든지 쿨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솔직히. 그 대신에 가격이 엄청 저렴하거든요. 옵션 타협만 조금 한다면은 뭐 7, 80만 원대에서도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게 메리트라 보시면 되고 그 에이수스와 마찬가지로 프레데터 라인업에다 니트로를 넣기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해서 니트로는 따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니트로는? 정말 저렴하게 세일에 풀렸을 때는 작년에 제가 봤었던 게 60만 원까지 풀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막 GTX 1650 이런 게 들어간 게 어지간한 게임 오버워치까지도 뭐 140Hz까지 돌릴 수 있는 성능이긴 한데 그런 게 60만 원이면 솔직히 싼 거긴 하죠. 자, 그럼 프레데터 라인에 있는 거. 이거 헬리오스. 네, 제가 지난 그렇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인상적인 시즈탱크 같은 노트북. 네, 헬리오스 시리즈는 그래서 조금 더 니트로보다는 여러모로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내부 쿨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헬리오스 특유의 디자인 스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꾸준하게 이제 계속 개량시켜 나가는 나름 컨셉이 있는 노트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쓰고 싶진 않지만 되게 인상적이고 괜찮은 제품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헬리오스 300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대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 500, 700, 900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지지만 성능이 높아지는 만큼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헬리오스 700이 300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성능은 무조건 더 좋긴 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톤 계열은 헬리오스 시리즈에서 조금 경량화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특수한 기능을 넣은 녀석들이라 보시면 되긴 해요. 트리톤이 무조건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 헬리오스 시리즈에서 뭔가 조금 특이한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 제품을 좀 시도하고 싶을 때 트리톤이라는 이름으로 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뭐 있나요? 특이한 기능이? 트리톤 900이라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완전 360도 이제 휙휙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트윈원하고 조금 다르게 디스플레이 자체에 이제 별도의 힌지가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좀 별도로 회전되게 만들어진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게이밍 노트북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트리톤에서는 왜? 네, 좀 이상한 기능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트리톤의 이상한 기능을 시도하는 건 경량 노트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줄 몰랐네요. 저는 그냥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컨셉 D라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크리에이터 노트북도 에이서가 이제 한 2019년에 새로 발표를 한 라인업이거든요.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컨셉 D 시리즈를 이제 홍보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셉 D3, D5, D7, D9 이렇게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고급형이고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그 에이서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사선으로 깎여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뭉툭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컨셉 D에 그대로 가져온 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 컨셉 D5 모델일 거거든요. 그 트리톤하고 헬리오스의 디자인을 약간 짬뽕시켜가지고 색상을 하얀색으로 좀 바꿨다는 그런 차이점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상 독자적인 디자인이라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하얀색으로 만드니까 조금 이뻐 보이긴 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펙을 요건 정말 업계 최강으로 좋을 정도로 좋은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얼마 정도인가요? 보통 한 300만 원 이상 정도. 아이고 넘어갑시다.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에젤 시리즈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컨셉 D5하고 7도 이런 에젤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D9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트리톤 쪽에서 말씀드렸었던 디스플레이가 휙휙 돌아가는 그 테스트형 모델이 요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 게이밍 노트북에 저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크리에이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펜을 사용하기 좀 쉽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거치하기 쉬워지니까 요거는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리톤에서 실험했던 거를 컨셉 D에서 잘 써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막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걸 위한 교두보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아니,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넣으면 팔리겠는데 해서 적용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술이 있어야 이러는 것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을 한번 볼게요. 사실 요거 스위치는 그냥 노트북이라 보긴 힘들고 태블릿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시리즈 같이 이제 태블릿 계열로 나온 건데, 이게 왜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에이서가 분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컨슈머들한테도 많이 팔거든요. 에이서 자체 내의 분류가 그렇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대만 쪽에서 비즈니스 노트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렇죠. 휴대성에 좀 치중을 한 그래서 편이죠. 이제 요거의 홍보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이 디자이너나 현장에 뛰는 디자이너들 있죠?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쪽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현장에 갈 때 서피스를 들고 이제 도면을 보면서 미팅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서 이런 게 사실 필요한 라인이긴 해요. 이걸 굳이 비즈니스로 분류하냐는 뭐 저도 약간 그렇다는 거지. 크리에이터로 하면 됐을 것을. 그죠? 그렇죠. 예, 트래블메이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노트북 컨셉 잡고 나온 거긴 한데, 옛날에는 조금 튼튼한 거를 위주로 내세우다가 최근에는 아예 방향성을 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무조건 가볍게 만든 거를 트래블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인원 B 시리즈 그리고 일반형 X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해 주신 게 힌지 모양을 봐서는 뭐 B 시리즈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구형 모델이라서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 별로 없었어요. 트래블메이트가 그렇죠. 이상하게 뭔가 많이 안 홍보도 나와요.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트래블메이트가 있는지 잘 모르고 100만 원 정도에 팔릴 때는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특가로 69만 원 뜨니까 그때 좀 이슈가 됐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 요 특이해서 하나 가져와 네. 봤는데요. 엔듀로 T1이라는 제품인데 러기드죠. 네, 러기드. 그러니까 이게 그 2020년에 있어 6월에 신제품 발표회 때 나온 거라서 주로 군대에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광산 아니면 시추 현장 이런 데서 되게 먼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노트북이 물에 젖을 만한 환경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테두리 보강도 많이 돼 있고 뭐 방수 방진 기능도 다 들어있고 해서 스펙 대비 무게는 조금 나가지만 튼튼한 거를 제 1순위로 보는 그런 제품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서고요. 그다음 MSI 용량이 예, 요거는 이제 노트북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라도 저 로고는 한 번쯤 보셔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 이 MSI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어요. 네. 마이크로스타 인터내셔널이야. 국제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건 작은 별? 근데 작은 거 미니나 스몰도 아니고 마이크로스타잖아요. 예, 근데 여기 아마도 마이크로스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로환 정밀 기계를 만드는 별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삼성 그런 거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놀 거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저건 뭔가요? 아니, MSI에서 얘를 용용, 우리들끼리 용용이라고 하는데. 예, 캐릭터긴 하죠. 캐릭터 예. 이름은 럭키죠. 예, 럭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 럭키라는 캐릭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상품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죠? 저희가는 이제 제품 발표회 가가지고 이제 사은품으로 받아온 것들이죠. 근데,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저는 얘가 너무 귀여웠는데, 얘가 얘라는 거야. 그렇죠. 차라리 저 럭키는 귀여운데 저 용은 조금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은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샤프한 느낌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뭔가 애매한 느낌의 용이라서. 이 용 로고에 대해서 제가 MSI 관계자분하고 얘기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유럽에서는 나름 프리미엄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포기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럽의 그 문장 같아서 그런가?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었는데 이게 요 원상태로 온 게 아니고 이게 조립할 수 있게 레고로 왔어요. 레고였죠. 이거 한 3-4시간 걸렸죠. 네, 근데 이걸 다 맞추고 보니까 손 모양이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V예요. V인데 예, 손가락 V자 모양 하고 있는 건데 좀 이상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저희 둘이 싸웠을 때 서로 이렇게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뽀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MSI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최근에 MSI가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그렇죠. 많이 접수를 해준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해 되게 괜찮은 노트북을 많이 내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CEO가 바뀐 거 아니냐. 원래 이런 정책들은 CEO가 물갈이가 되면
하면 그걸 따라서 바뀌는 거다. 이번 바뀐 CEO가 되게 잘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 작년부터 CEO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올해 나온 GE65하고 GS66이 되게 소비자 피드백을 많이 반영을 해서 대대적으로 수정을 한 노트북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작년 2019년 초에 CEO가 바뀌었더라고요. 되게 앞으로 MSI가 되게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며칠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7층 빌딩에서 낙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약간 소름이었던 게 그 전날 저희가 MSI CEO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도 되게 놀랐는데. 그렇죠. 요 자료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아무튼 하여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MSI에 그러면 다른 모델들 한번 볼게요. 근데 그 보기 전에 저 이거 정리하면서 좀 화가 났던 게 아니 이거 어떻게 구별하라는 그렇죠. 일단은 이쪽에 모델명들을 쭉 보시면은 뭐 이제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비보북, 젠북 이런 게 있고 에이서는 헬리오스 아니면 뭐 아스파이어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MSI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WT, WE, GF, GE, GP, GL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름 그 분류 체계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일반 소비자가 첫눈에 보면 저게 뭔 소리야 한 생각이 더 먼저 들긴 할 것 같아요. GL, GP, GE 저것도 약간 머리가 아픈데 네. 뒤에 숫자 붙는 거는 더 과간이에요. 그렇죠. 숫자 붙는 건 여기서 언급을 하지 말기로 해요.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하다가 진짜 토할 뻔했습니다. 지금. MSI는 비즈니스 노트북을 안 만들고 원래는 그냥 게이밍 노트북만 전문적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크리에이터 노트북하고 뭐 이제 워크스테이션도 조금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G 시리즈 게이밍 노트북 G 시리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렇죠. GL이 레오파드라는 이름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사실 요 레오파드라는 것도 GP에도 레오파드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일관성이 없어요. 아예 그냥 알파벳으로만 기억을 하시는 게 전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알파벳으로 어떻게 기억하니? 두 개밖에 이거 다 똑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세 개를 묶어서 보는 걸 추천드려요. GL, GP, GE. 요게 그냥 가장 주력이 되는 노트북 중에서 GL이 저가형, GP가 중급형, GE가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게 이제 GL 시리즈니까 가장 저가형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이다. 이해는 가셨죠? 네. 네. 그 다음에 GP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형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중급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웃겼던 게 위에 노트북 보면은 줄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GP는 줄이 있습니다. 저 GP가 약간 이제 뭐 요런 팜레스트 마감이 조금 낮거나 뭐 키보드가 조금 더 좋거나 뭐 아니면 디스플레이 스펙이 좀 더 좋거나 요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인 외관 디자인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G 시리즈도 요런 GP 시리즈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G를 구매하는 큰 메리트가 없긴 했었어요. 뭐 발열 제어가 조금 좋다, 높은 스펙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G 시리즈가 완전히 이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칭찬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물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GP하고 G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줬다는 건 전 칭찬할 만하다 생각을 해요. 배가 닿는 부분? 여기가 라이팅이 들어갔어서 이건 좀 엣지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전 개인적으로 뭐 취향이 탈 수 있지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막 엄청 예쁘고 그러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른 시리즈 넘어가게 되면 GF하고 GS 이 두 개는 묶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경량형이에요.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을 가볍게 만든 건데 GF가 조금 더 저가형이고 GS가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F 시리즈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빨간색 팀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이다라는 게 확실하기는 한데 먼저 GS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그래도 좀 차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GS 55였나요? 65. 65를 네. 한번 잠깐 쓴 적이 있어요. 요 용마크가 조금 걸리긴 했으나 요 림 부분이 금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서 그래도 뭐 쓸만하다 이런 느낌이긴 했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까만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많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이후에 나왔던 제품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둘 중에 고르라고 했으면 얘를 골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디자인만 보고. 네, 디자인만 보고 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노트북의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바디는 묵직한데 위에 그 스크린 부분이 낭창낭창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GS65 모델은 힌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고장나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메탈도 훨씬 더 강한 걸로 쓰고 했는데 그 대신에 무게가 조금 늘어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실제로 어떤지 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궁금해하는 모델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리뷰가 가능하면은 해보도록 노력은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GT 시리즈.
GT는 완전히 조금 개성적인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무게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노트북에 최대한 하이엔드 스펙을 때려박겠다. 이 컨셉을 잡고 나온 녀석이긴 하거든요. 타이탄이네요, 이름도. 네, 그렇죠. 타이탄이죠. 이거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GT니까. 네, T가 타이탄. 이건 네. 이해하기 쉽죠. 와, 근데 이거 두께 한 5cm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충전 브릭을 2개를 써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2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 데스크탑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지간한 데스크탑보다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거치형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 노트북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폼팩터에다가 이렇게 고사양을 넣어줬다는 건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해줘야 되긴 합니다. GT 시리즈 중에 이건 구형 모델이거든요. 요게 최근에 새로 리뉴얼된 그 모델이고요. 요게 옛날 GT 시리즈였는데 솔직히 요거는 조금 못생기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노트북을 절대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렇죠.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니까 고사양의 노트북들이 어떻게 이걸 쓸 수 있겠어요. 고사양 노트북들이 그 디자인이 좀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GT 시리즈가 좀 대표적이긴 했어요. 대표적으로 못생긴. 그리고 MSI 로고도 조금 개선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양각돼 있는 그 고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로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나마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돼 있는 그런 로고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것도 많이 지우시지 않나요, 요즘? 뭐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하면서 지우는 분들도 계시죠. 다음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라인업은 울트라북입니다. 사실 울트라북하고 크리에이터 노트북하고도 이건 묶어서 봐야 되긴 해요. 근데 크리에이터 노트북 중에서도 울트라북처럼 만든 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프레스티지 시리즈 안쪽으로 울트라북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SI 쪽에서는 외장 그래픽이 없는 그냥 내장 그래픽 울트라북도 만드는데 크리에이터 노트북인 프레스티지 시리즈 라인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은 모던하고 프레스티지, 크리에이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프레스티지 시리즈에서도 프레스티지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네요. 예,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여기 소개해드린 게 모던 시리즈인데 요게 중급기 정도라 보시면 되기는 해요. 좀 이제 무게에 치중을 한 거고 이제 1.1kg, 1.3kg 이 정도 사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편이긴 하죠. 그 대신에 외장 그래픽이 없거나 MX250 수준의 이제 가벼운 그래픽 카드만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사양으로 보면. 그다음 프레스티지 14. 그렇죠. 프레스티지도 14하고 15 모델이 같이 있기는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이거 17이나 되네요. 네, 17인치짜리도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이제 아예 정말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 준하는 고사양 스펙을 박은 녀석이라 보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고급형 프리미엄 노트북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 시리즈들이 디자인이 요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GF 시리즈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게 GF거든요. 요걸 한번 봐주세요. 예, 조금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비슷한데 색깔만 약간 다른 느낌. 그래서 GS17하고 GF17하고 약간 좀 적당히 짬뽕을 시켜서 크리에이터 17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GS는 저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막 전면적으로 판매되지 않았을 때 쓸만한 노트북이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크리에이터용도로도 쓸 수 있죠. 되게 고사양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착안을 해서 이런 걸 만든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W 시리즈로 저를 열받게 했던 그 모델들이라서. 사실 MSI가 워크스테이션을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요거는 뭐 이제 GT 시리즈에서 약간 파생형이라 보시면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제품 사진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요 보시면 대표적인 그 CPU를 많이 잡아먹는 그 전문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호환이 되고 뭘 서티피케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인증도 있기도 하고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제온 CPU라든지 쿼드로 그래픽을 만나볼 수 있는 라인업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전반적인 설계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GS하고 크리에이터 시리즈하고 거의 동일하고 내부 하드웨어하고 전반적인 이제 디자인만 살짝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지막 기가바이트인데요. 자, 이것도 얘도 되게 그 메인보드로 유명하죠. 이것도 사실, 많이 봤었어요. 예,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대만 회사들이 메인보드 제조부터 시작을 하긴 했어요. 이 브랜드 이름이 예,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요게 8, 90년대에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단위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기가바이트면 엄청 대단한 단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세요. 포드병 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재라. 근데 90년대 영화죠. 네, 90년대 영화인데 이제 사람 뇌에 160기가를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 갖고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뇌에 다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엄청난 용량이다. 그럼 기가 단위인데 기가도 그냥 기가가 아니고 160기가, 320기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고 생각해보면 기가바이트가 엄청난 숫자였다는 건 맞죠? 지금 느낌으로 환산하면은 한 160 페타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시놀로지를 보시면 이거 얼마를 쓰고 있죠, 계사장님? 16테라였죠. 네, 16테라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어떡하냐, 약간 20세기 폭스사 같은 느낌이야. 좀 그렇죠. 많이 뒤떨어진 느낌. 뭐 그렇다고 지금 와서 사명을 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예. 네. 기가바이트도 게이밍 노트북 전문 브랜드가 있는데 그 어로스 시리즈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두 가지 불만이 있어요. 일단 네. 하나는 이제 계사장님과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왼쪽에 보이시죠? 독수리. 예, 그렇죠. 얘가 손이야 입이야? 그러니까 이게 입을 벌리고 있는 독수리인지 이건가요? 발을 뻗치고 있는 독수리인 건지 저희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제보해 주세요. 아 근데 바깥으로 이렇게 뻗쳐야 정상 아닌가요, 독수리는? 근데 입이 부리가 여기가 안 닫혔으니까 여기가 이제 부리 아래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어떻게 독수리가 입을 저렇게 벌립니까? 또 한 가지 불만은 뭐냐면 제품 브랜드 이 제품명들이 너무 발음하기가 어로스, 아우로스. 한국인들이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네. 어로스도 그렇고 아우로스야? 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로스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로도 아에로지 여기가 어떻게 아에어로예요? 아, 그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에어로죠. 그 에어로를 확인을 해보면 아에로라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역학이 영어로 에어로다이나믹인데 거기서도 아에로다이나믹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어. 좀만 기다려요. 네. 어로스 제품은 볼게요. 이건 어로스 17X라는 제품을 제가 사진은 드렸는데 요거는 요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기가바이트가 노트북을 그렇게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이제 어로스하고 원래는 세이버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국내선 사브레라고도 사브레가 맞아. 어쨌든 세이버라는 그런 라인업이 있었는데 원래 저가형은 세이버고 고급형이 어로스였어요. 요게 이제 세이버가 있었던 시절에 나온 거라서 어로스 17X는 고급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로스를 그냥 하위 모델, 고급 모델을 그냥 뒤에 있는 모델명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이에요. 아에로. 에어로. 에어로 15 모델인데 네. 사실 뭐 디자인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괜찮아요. 괜찮은 네, 편이고 그렇죠. 일반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네, 일반 게이밍 노트보다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근데 조금 무거운 게 단점이긴 한데 뭐 솔직히 디자이너로서 이게 크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죠. 뭐 옛날에 3kg짜리도 옛날엔 3kg, 4kg 이런 거 짊어지고 다녔으니 사실 에어로도 원래 크리에이터로 만들려고 계획했었던 녀석이 아니기는 해요. 그 구형 에어로 모델들을 보면 게이밍 노트북이었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인기를 얻게 돼서 요즘은 그냥 아예 그냥 각 잡고 디자이너형 노트북으로 만들더라고요. 경량한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잘 저는 쓰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는 생각보다 노트북을 많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로가 되게 그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는 무슨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 그러니까 조금 메이저 브랜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다음 3부도 일주일 뒤에 가능하면 좀 편집을 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